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정말 참 뭐 대단한 현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고, 뭐 연휴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는 급등하고 또 방송은 오늘은 조금 조정받다 결국 또 플러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야, 뭐 반도체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장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연휴에 네. 이제 지인들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과거에는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예, 자기 주로 사업에 선거 얘기, 네, 뭐 사업- 자녀 얘기, 사업 얘기, 사업 뭐 얘기였는데 여행 얘기. 이번에는 올것이 주시장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 얘기만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전자 뭐 대표님이 주식시장 계시니까 네. 어디까지 올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두 부류였던 것 같고요. 네. 화제의 공통 관심사는 삼성전자였고요. 음. 한 부류는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일부는 잘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비중은 모르겠으나 어디서 팔아야 되지? 그렇죠.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았고 주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논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이익을 논해야죠, 그죠? 네. 그거 없이 뭐 20만 원, 그다음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어림수로 때려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익을 가지고 맞던 틀리던 이익이나 밸류도 사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으면 그렇죠. 뭐 우리가 사실 그죠? 주식이 쉽게 그죠? 이제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설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으로선 뭐 이익 전망치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시장에서 뭐 목표가 30만 원까지도 얘기가 네.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시총 1000조 돌파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목표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뭐 부담스럽다, 사야 된다 논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지금 삼성전자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판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해주시고 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변화. 네, 첫 번째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황을 가볍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에서의 엔비디아 주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190불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삼성전자 유사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에 고점 찍고요. 일부 조정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마이크론과 거의 비슷한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월에 고점 찍고 일부 조정 받은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굵직한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도쿄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현상에서의 상승 이후에 일부 조정받고 횡보하고 있는 형태에서의 대부분 동일한 주가 모습에서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 하에서 반도체를 타겟으로 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들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넘어와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변에 지금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에서의 상황도 있습니다. 긍정적 재료라고 한다면 이미 지나온 거 말고요. 앞으로 실현될 내용 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이번에 그 HBM4 관련해서 그 엔비디아의 독점 납품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죠. 이런 내용으로 삼성이요? 네, 삼성은 뭐 양산했잖아요. HBM4 이번 양산 그 하반기 엔비디아가 양산을 하는데 네. 여기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도 있다. 독점. 네네, 이 썰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뭐 최근 내에서 네. 삼성의 주가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됐던 내용의 재료 가치적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2주 뒤가 되면 갤럭시 S26이 출시가 되죠. 3월 10일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을 S26에 장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 모델에 장착하는 건 아니지만 출시되는 제품 한 25%대에서 장착을 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구현이 됐을 때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퀄컴의 로열티를 지급했던 연간 10조 원 규모의 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누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익으로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 가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약간은 보수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최근 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매매 주체를 분석을 해보면요. 외국인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사고 팔고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 변화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지난해 최대치 52.5% 이후에 최근 51.3%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지분 약간의 변화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매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수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매수 주체로는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인의 매수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고객 예탁금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고객 예탁금이 100조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었죠. 110조까지 찍었었습니다. 네. 그 예탁금이 지금 99조로 내려왔습니다. 한 2, 3일 만에 110조 이후에 99조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매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개인의 고객 예탁금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좀 감소하는, 아직은 이게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아니 근데 예탁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인데 그렇죠. 주식을 살라고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또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 자체를 돈이 들어왔다 빠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기 매수 자금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추가로 살 수 있는 자산 여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추가로의 추동력을 발생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계속 증가한다라면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게 어느 고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향되게 되면 시장 자체의 흐름도 하락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주변에서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최근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상태를 보게 되면 크게 고점 징후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꾸준하게 평이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특징적으로 주가가 고점이다 또는 바닥이다 논할 때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특이한 동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논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면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격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 기술적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할 때 이격을 많이 해석을 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격이라는 게 현재의 주가와 20일 이평선 간의 괴리율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120을 넘어서서 고공권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는 항상 이격을 축소하고 벌어지는 과정에서 연속된 흐름들이 진행되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격이 과열권에 들어왔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에게 어떤 자금이 맡겨지면서 삼성전자 지금 살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라는 두 가지 선택지 내에서 결정하라고 한다라면 저는 15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만 원요? 아, 네. 그 전에. 네. 그리고 16만 원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생각을 했던 가격대이거든요. 지금 19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6만 원에서부터 16만 원에 샀으면 19만 원까지 20% 수준의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 손실이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지만 네.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살만한 자리는 아니고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흐름에 확인된 과정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신규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기간이 되었건 가격이 되었건 어느 정도의 완충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되어진 이후에 진입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이익 전망치나 목표 주가는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제 전술적인 문제와 타이밍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뭐 1차적으로는 저도 뭐 계속 방송에도 매일 얘기하잖아요. 네. 1차적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는 뭐 좀 가볍게 좀 찍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18만 원 찍고 그죠? 지금 19만 원인데 여기서 사서 얼마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9만 원 또 갔다. 일단 20만 원대가 조금 그죠? 조금 심리적인- 마디 지수가 좀 네. 될 거고 그죠? 그 치고 가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 4만 원 갈 수 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사서 또 고생하는 것보다 신규 매수할 사람은 조정시 매수. 이렇게 한번 그 목표 가격에 대한 전략적 산수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해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올라온 배경에는 디램의 가격 상승이 그렇죠. 예. 최대
이슈였습니다. 기존에 5만 원, 7만 원, 9만 원이었을 때 디램 시장이 호황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지금의 호황 국면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삼성전자의 주가는 15만 원 수준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가격차의 흐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이든 아니면 추가 상승이든 디램 가격의 추가 이제 긍정적인 진행에 대한 가격 차의 변화이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로 나올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추가로 추동력을 발생시켜서 20만 원이 됐건 30만 원이 됐건 40만 원이 됐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주가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면 뭐 그 가격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램 가격은 당연히 디폴트 가격에서의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엑시노스 2600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때는 10조 원의 연간 단위의 그 비용이 수익으로 계상되는 것도 있겠으나 이 부분을 타사에 공급하면서 수익으로서도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조 규모로 계상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25만 원 이상의 가격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삼성전자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 반도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시스템과 파운드리 쪽의 적자가 연간 10조 원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죠. 이 적자 폭이 보합으로 들어오고 수익으로 계상이 될 때는 파운드리 쪽에 혁신적인 수익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목표 주가를 그게 20만 원이 됐건 30만 원이 됐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판단에서 접근할 때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가시적 현상에서의 성과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나서 확인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측면이죠. 뭐 만나면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고 많이들 이제 물어보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하이닉스는 안 물어봅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 해외일 때는 사실 계속 하이닉스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물론 삼성전자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체를 대변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 안에 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에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나요? 별로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성향의 투자자와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성향의 투자자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는 딱 묻어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서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그냥 가져간다라는 측면이거든요. 하이닉스는 매매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네. 사고 팔고 한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단기 반등. 흐름에서의 어떤 개선되는 상황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문의하는 분들의 성향도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 타점에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보지 하이닉스 투자해도 사도 된다 라는 측면에서의 매매 관점의 접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삼성전자 최근에 올라와서 삼성전자 많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두 색깔의 매매 형태였었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막 오르니까 그죠. 포모잖아요, 포모. 그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이런 분들 또 이제 주식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뭐 없어도 뭐 장기 투자해도 돼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를 물어보고 그렇죠. SK 하이닉스를 사고 파시거나 이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는구나. 네. 그죠? 네, 알아서 전략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 이런 얘기 질문했지만 지금 뭐 굳이 그런 거 질문할 그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그 변동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5, 6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한 4배 정도 올라왔고요. 네. 하이닉스는 동시점에서 가격을 보게 되면 17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4배와 7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다만 이 흔들림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계속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저점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대부분 고민이신 거죠. 네.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빨리 팔았다는 게 그죠. 그렇죠. 네. 고민인 거고요. 그렇죠.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사는 거죠. 지금은 뭐 강세장에서는 주도주를 사는 거예요, 그죠? 옛날 가격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좀 바꾸어졌으면 하는 방향에서의 매매 습성들을 제가 많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내가 10만 원에 팔았던 주식을 절대로 11만 원에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조언 아닌 11만 원, 15만 원에 안 사죠. 11만 원에도 안 사는데. 네. 가이드를 해드렸던 네. 게 뭐냐면 왜냐하면 판 가격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항상 낮은 가격에 사시려고 그렇죠. 하는 게 네. 습성이거든요. 인간의 네. 습성입니다. 그렇죠. 저 또한 그랬고요. 다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좋은 방법이네. 네. A 종목이 아니고 B 종목이다. 그래서 네. 이 10만 원에 팔았던 주식하고는 별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네. 15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게 30만 원까지 간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 가격으로 사야 된다. 되게 좋은 말인데요. 네,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아유, 삼성전자 내가 이 6만 원에 사서 도구 고생하다가 네. 네, 8만 원에 9만 원에 기가 막히게 팔았는데 그죠? 그렇죠. 지금 19만 원인데 주정받으면 17만 원에 사라고? 네, 안 되거든요. 사실. 손이 안 나갑니다. 아까처럼 네. 다른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그죠? 그렇죠. 이익에 대한 전망치, 수급 달라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새로 사는 건 삼성전자 B, 네. 또 삼성전자 C. 네.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던데.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굳이 여기서 구별을 해서 우열을 가릴 필요 없고, 네. 이제는 소부장들도 좀 코스닥이 가는 시나리오가 되고 코스닥의 수급이 몰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소부장의 기회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좀 어렵습니다. 소부장 쪽에서의 기회를 찾거나 소부장의 종목을 발굴해내서 진입으로의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를 말씀을 드리게 네. 되면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소부장 주가도 좋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대표주 성격의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전공정단의 장비주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원익 IPS겠죠. 후공정단에서 대표적인 장비주라고 리노공업이나 한미환돌체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공정과 후공정의 대표적인 주가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의 주가 수준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각 단에서 최근 거의 한 달 새 움직임 자체가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아니고 계속 제자리 걸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는 주가 상황이 긍정적인 반면에 소부장 종목들은 물론 미리 올라왔다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최근 내에서 단기적으로 한 2, 3주 내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부장단에서 우리가 장비주들을 그동안 많이 바라보고 장비주에 대한 그렇죠. 판단을 많이 했는데 약간의 변화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건 삼성전자 향의 내용으로 발전된 소부장 내의 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가가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휴대폰 사업 부분에 내용도 있겠으나 실제 반도체 본업에 대한 개선된 내용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파운드리 쪽은 첨단 공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들도 첨단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주가가 그동안 움츠렸다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되어질 수 있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첨단 공정은 그러면 그 소재단의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비단은 삼성전자는 그 세메스인가 시메스 그러니까 자회사 네네. 장비 만드는 자회사가 있죠.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는데 OTC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비를 대부분 공급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장비주들은 삼성에 납품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비 국산화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해외에서 수입해서 네. 그걸로 검사를 하는 형태이거든요. 국산화가 대부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단에서의 국산화는 대략 한 20% 정도 되고요. 소재단에서의 국산화는 한 50%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에 수입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의 주가가 D램으로 지금까지 올라왔고 앞으로의 주가는 파운드리 쪽이나 시스템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장 큰 국산화가 되어진 포지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소재단이 움직일 수 있고요. 소재단 내에서도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D램과 연동된 이제 그 보통 이제 소재단에서의 전공정 분야라고 한다면 이 웨이퍼의 뭐 식각하고 세정하고 이런 등등의 일을 진행하는 데 소재단의 그 용액들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 D램은 이런 그 완전 고순도 용액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 첨단 공정 같은 건 가스로 이 그 세정하고 식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공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재에서 가스로 하는 그 소재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진행은 앞으로의 소부장 내에서 우리가 투자로의 진행을 할 때는 이쪽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표 종목이 한솔케미칼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소재주가 장비주 피해서 못 올랐나요? 아닙니다. 그 한솔케미칼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새로운 국면에서의 주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1월에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정체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게 바뀌는 구조적 측면에서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공정과 관련된 소재주의 흐름들이 찾아보시면 아직 움츠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도 뭐 20만 원, 30만 원 아니고 그 이전 단계에서 아직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형태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요 색깔이 바뀌면서 흐름이 다시 한 바퀴 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오히려 기존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새로운 이 산업이 바뀌고 흐름이 바뀐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종목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의 그 큰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죠. 왜냐하면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들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그죠? 네. 네. 좋았고. 네. 네. 근데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팔고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사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죠? 네. 좋았는데 사실은 많이 물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워낙 고점에서 흘러내리는 폭이 상당히 그러니까 글쎄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 일단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주봉이라 그렇지만 러플리 한 70만 원 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70만 원 이제 갔던 것이 뭐 2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제 계산은 이제 심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60, 70% 한 70% 이상 그죠? 네. 70% 이상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팔 수도 없고 그죠? 그렇죠. 버티고 일부 올라온 분들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과정에서 네. 지금은 그 떨어진 폭에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서 한 종목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50에서 70% 정도 많이 한 건가요? 저점 대비하면 한 170, 80% 올라왔죠. 그건 이제 고점이랑 저점 계산법이 다르니까. 네네, 그죠? 그렇죠. 네. 고점에서 예를 들면 100% 떨어진 거랑 저점에서 100% 오른 거는 같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지금 제가 이제 주변에 2차전지 종목을 과거에 투자하셔서 네. 현재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그 평균가라고 할까요? 네, 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장기 보유하는 분들이 있죠. 네, 예, 예. 그 형태가 가격대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잘 사셨고 고점에도 사셨고 이후에도 물타기를 통해서 에코프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에코프로도 많이 가지고 그렇죠. 계시는데 네. 에코프로 BM이 고점이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고요. 저는 50만 원대. 저점이 한 8만 원 정도이고요. 그러네요. 네. 지금 한 2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네요. 평균 가격이 대부분 22, 23, 21.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물타기를 추진해서 평균가에서 조금 수익이 낮거나 지금 가격이거나 약간 손실이거나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럼 다행이네. 그 사실은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 최고점에 사서 네. 안 팔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손실이죠. 그러나 그럼요. 네, 그동안에 이제 일부 팔고 다시 사고 해서 적절히 전략을 썼다면 지금 평단이 왔다 이거군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장에서 네. 수익을 많이 못 내신 이유 중에서도 그 이유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2차전지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9만 원에 팔아가지고 2차전지를 산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와서 보기에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2차전지도 가지고 있는 게 나은 형태. 지금 물타기라면 최적의 지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삼성전자가 7만 전자, 8만 전자 원금 회복이 된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2차전지를 사서 2차전지의 평단은 내려갔지만
수익을 삼성전자의 최저점을 못 누렸지, 그죠? 못 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을 못 낸 개인 투자자들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 시점에서 이차전지 평단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잘 가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이차전지를 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평단이 좀 낮아졌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뭘로 듣는 분들이 아니 무슨 소리에 나는 아직도 손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예, 그렇죠. 아니 나는 또 물타기 해갖고 지금 플러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 평균적으로 그죠? 혹은 이제 평균적이란 말도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몇몇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 가격으로 하면 그러면 또 좋아요.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하면 대충 평단 왔다. 네, 네. 그럼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딴 데로 가? 그 이전에 잠깐만 네. 옆으로 가서 네. 말씀드려요. 저희가 물타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물타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지 말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저기 룰인데, 지향하는 그죠. 룰이긴 네, 원칙인데. 하지만 물타기를 할 때는요. 기존에 잠겨 있는 주식에 대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계좌를 따로 사요? 계좌를 하나 추가로 개설을 해서 이 계좌에서 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 단가에 몰입해서 그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면 무한정으로 물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면 빠지는데 그래서 새로운 계좌를 터서 거기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신규로 진입한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지금 내가 오랜 고생 끝에 23년 8월 이후에 거의 3년여 만에 겨우 매수 평균 단가에 지금 왔어. 지금 살 돈은 없고 주식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될까? 라는 게 최고 고민입니다. 그렇죠. 다른 고민은 없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냥 빠져나올까? 고생 실컷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살 여력은 없어서 더 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2년, 3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부터 만개하는 꽃이 피는 시점이 조만간 오는데 여기서 팔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고생한 건 팔고 딴 데 갔는데 얘가 올라. 그러면 진짜 가슴 아프죠. 열불 나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사서 내가 주식이 빠질 때는 첫 번째로 속상합니다. 그렇게 크게 속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옆 사람이 산 게 올라가고 내가 산 게 빠지면 두 번째 속상하고 내가 팔고 났더니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게 세 번째로 속상한 내용이긴 한데요. 아주 속상한 내용입니다. 팔고 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이차전지를 뭐 적극 사라 이런 논점으로 말씀드리면 부담스럽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매도의 유혹에 굉장히 쏠릴 때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애매한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도 최근 한 6개월 차 흐름에서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으로 말씀드린 8만 원 찍고요. 16만 원 갔다가 10만 원 내려왔다가요. 26만 원 갔다가 19만 원 내려왔다가요. 21만 원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한 30% 레인지 안에서 오르내림 오르내림 오르내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26만 원 찍었어. 그리고 19만 원까지 내려갔어. 다시 25만 원 하면 여기서 팔아야지. 그렇죠. 이 유혹에 휩쓸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막바지 구간에서 흔들린 과정에서의 롤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차전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은 좀 흔들려도 지긋하게 가지고 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네. 어떨까 생각합니다. 차전지는 봄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름은 아니고 그죠 분명히 네. 그죠? 네 겨울이 지나는 건가요? 봄이 오는 건가요? 뭐 요쯤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봄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봄이 오냐라는 측면으로 재질문을 하시면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앞으로의 있죠. 전망으로 네. 판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체크한 코스닥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일단 1월 시기에 최근은 아니지만 기관 투자를 10조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했어요. 전 처음 봤습니다. 10조 규모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코스닥 시장에 이 정도의 규모를 처음 봤고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엄청난 규모이죠. 그리고 이제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논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96년도에 코스닥 시장이 아마 1000 지수로 출발했을 겁니다. IT 붐에서 3000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한 20년을 그냥 박박 기었죠. 종목의 변화는 있었겠으나 이제 1000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키맞추기라든가 다변화 흐름에서의 진행이 되어진다면 코스닥이 좀 더 올해 시장에서는 강화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그죠? 네. 기본적인 판 자체가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면 결국 코스닥은 바이오, 2차전지,
소부장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좀 더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총 상위 20개 종목을 보게 되면요. 바이오가 12개고요. 네. 1, 3위 시총 규모가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BM이 이제 3위 정도. 알테오젠을 제꼈으니까. 네네. 네. 뭐 에코프로, 뭐 알테오젠, BM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왔다 갔다 비슷하게 규모는 3% 수준이기 때문에 20조 내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1, 3위 정도가 2차 전지고요. 두 종목이 있고요. 12개, 2개, 로봇이 한 2개 됩니다. 네. 그리고 소부장이 한 3개 되고요. 그다음 미용기기가 1개 정도 코스닥 20개 종목 내에서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 간다면 바이오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좋아진다면 1, 3위에 있는 2차 전지가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논점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코스닥이 올해 시장에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당연 여기에 부응하는 형태로의 주가 흐름이 개선되어질 거다. 단순하게 배터리 산업에서의 전망이라든가 업황이라든가 캐즘이나 이런 논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근데 그건 이제 수급 논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가 어디 쓰이고 뭐가 좋아지고 어디가 뭘 잘하고가 아니라 그러면 시총 상위순으로 뭐 사실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그죠? 제가 아직도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네. 있는 것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 53,000원, 49,900원 저점을 찍고 네. 지금까지 올라온 게 지수가 올라와서 삼성전자가 올라온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지수가 올라간 건지 아직도 여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좀 왜냐면 업황 자체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삼전이 올라와서 지수를 끌어당긴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논리가 맞긴 할 예, 텐데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삼전이 여기에 떠밀려서 올라갔다는 측면도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삼성전자가 최저점을 찍었던 지점이 지난해 4월 9일 정도 되거든요. 이때가 뭐 5만 원 언저리 가격 근처인데 지난해 2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탄력받은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이지 지난해 하반기야 반도체 업종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요. 24년 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은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수가 좋아서 삼성전자 업황에 대한 부각이 확실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이 좋아져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아직까지도 제가 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이번 그 섹션은 어쨌든 반도체 얘기가 아니고 2차 전지 얘기니까 네네. 지금 2차 전지의 틀 자체가 그죠? 네. 틀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네. 플레이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이 고기 많은 데서 물반 고기반에서 잡히는 거지 그죠? 네네. 뭐 저수지에 고기 3마리 있는데 잡아봐야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의 환경이 좋아진다. 네. 그게 2차 전지의 좋은 거고. 2차 전지 그러면 이제 섹터 내 변화들은 뭐 최근엔 로봇이죠. 네.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 뭐 그 셀사일 수도 있고 소재사일 수도 있고 뭐 음극재일 수도 있고 다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최근까지 해서는 일정 수준까지 주가가 다 도달을 했어요. 일정 수준이라는 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도 있고 약간 부족한 수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점 대비해서 다 올라왔죠. 그런데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변화가 로봇 플러스 같은 내용이지만 전고체로의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나와서 2차 전지에 대한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의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 색깔을 바꿔라. 교체 매매를 해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체로 그러면 전고체로 집중해라.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 아직은 기대감 아니에요? 뭐. 그렇죠. 네. 주식은 원래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기 그렇긴 때문에 하죠. 예. 성과가 나오게 되면 실제로 그게 주가의 고점일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높은 대감님이 우의정 영의정이 아니라 네. 기대감님이죠. 기대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도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네. 있고요. 2차 전지가 뭐 22년, 21년, 23년 고점을 찍을 때까지 올라갔던 게 203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땡겨서 간 올라가고 거죠. 네. 네. 지금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도 로봇뿐만이 아니고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들이거든요. 여기 하나 잠깐 제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주변에서 봤던 부분에 대한 내용의 전고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 전고체가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네. 제품에 보청기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박동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에 걸리게 되면 이 박동 자체가 몸 안에 삽입하는 거예요. 네, 하기 때문에 몸 안에 삽입해서 적정 박동을 일으키는 이제 심장 박동기를 이제 전고체가 사용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보청기는 충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 박동기는 충전 시점이 되게 되면 이걸 다시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그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고체이기 때문에. 몸에 삽입을 안 해도 그냥 이 일정 거리 구간 이게 개발된 지가 한 2, 3년 되거든요. 몸의 일정 거리 구간에서 이 충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고체가 양산이 되고 상용화가 될 때는 우리가 전기차를 탈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 시간 충전이죠. 그리고 네. 충전소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이 부분이 뭐 서울은 많겠지만 지방은 네. 많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한 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만족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고체로의 배터리 개체가 되게 되면 우리가 SF 영화 보게 되면 그 미래 자동차의 공중에 부양을 해서 충전소 비슷한 데를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는 경우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들이 그게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꿈꾸는 거잖아요. 네. 달리면서 충전하는. 맞습니다. 이게 네.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3분이면 충전된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개발되면 이제 지나가면서 1초 내에 충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전에 대한 부담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발화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건 부차적인 내용에서의 상황인 거고요. 작아지고 그리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로봇에 확산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 얼마나 쓰겠느냐라고 하는데 로봇에 배터리 리튬이온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1시간 반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체 시간이 거의 1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고체로 되게 되면 그냥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고 다시 재사용이 되고 이런 형태의 산업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의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가능성이다. 양적인 부분은 ESS일 거고요. 산업의 주축이 되는 것은 전고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를 사느냐 뭐 파느냐의 관점이 아니고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교체를 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진행을 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을 집중하라. 그렇죠. 뭔가 좀 시각의 전환을 하는 거를 전고체를 지금 맞습니다. 가야 된다. 네. 실적이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상당히 2차 전지를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전고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거기 동의하는데 그 다음 질문은 살만한 게 뭐가 있지? 예를 들면 뭐 LG 엔솔이 전고체를 열심히 잘했단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셀 업체는 삼성 SDI, 네. 그죠? 나머지 소재 전고체 관련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오르락내리락 들쭉날쭉, 그죠? 이 네. 변동성이 커서, 그죠? 좋긴 한데 투자가 어려운데. 세일사는 당연히 SDI이고요. 네. 이제 소재사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럼 전고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용액이냐 고체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액으로 전해질을 쓸 거냐 고체로 쓸 거냐 이거거든요.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사가 이제 전고체에 대한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메시지와 내용들을 계속 전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거나 장비를 만드는 뭐 CIS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이 아직은 다변화되는 형태로의 그 많은 종목들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나는 선도주를 운영을 한다. 나는 LG 솔루션이나 큰 종목을 한다. 그럼 SI를 결제하는 거고요. 나는 소재사, 양극재 뭐 이런 중형급의 종목을 투자한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이수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거고요. 나는 엔캠이라든가 저기 그 좀 외부 주변에 있는 종목들로 투자한다. 그러면 CIS 같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교체 매매가 필요한. 아직은 전고체가 아직 산업의 초기 단계. 올 연말 내년 정도가 돼야 양산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종목 스펙트럼이 넓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기존의 양극재사든 기존의 2차 전지사가 이제 곧 전고체로 넘어오겠죠.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종목 스펙트럼은 넓어지겠지만 현재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요 내에서 투자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네, 금융주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융주 일단 뭐 은행주부터 옛날에 사실 은행주, 증권, 보험 이렇게 나눴는데 그죠? 최근에 이제 금융하면 왜냐하면 금융하면 은행이랑 뭐 은행 지주 금융 지주사들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증권주 이렇게 따로 분류. 옛날에는 금융주 안에 은행주, 증권주 다 포함시켰는데 네, 요즘은 이제 금융주하고 증권주를 좀 구별합니다. 금융주하면 이제 은행, 지주사 이런 쪽인데요.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하나 뭐 그것 때문에만 올랐다 하기에는 뭐 이 힘이 그다음에 전부터 올랐고 힘이 되게 강합니다. 그죠? 두 가지 측면의 주가 상승 동력이 있었죠. 네. 상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자사주 소각이 네. 아마 발단이 되어서 금융지주사들 네. 함께 올라가는 형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3, 4년 전부터 배당 기일을 바꿔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12월 말일에 이제 배당 기일에 이제 1월 이제 배당 락이 되면서 이제 네. 시장이 움직였는데 대표적인 배당을 많이 주는 금융주라든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3월 특정 기일을 조정을 해서 이때 배당 락을 하고 이제 분산을 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3월로 이제 집중화 됐기 네. 때문에 3월 배당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금융주들이 움직이는 어떤 상승의 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융주에 대한 섹션을 말씀드리면서 은행주가 되었건 아니면 증권주가 됐건 보험주는 약간 다른 색깔에서의 흐름입니다. 여기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가격에서 특히나 오늘 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가치 투자 측면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은행주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본금 회사에 최초에 시작할 때 자본금 계정으로 자본 계정이 아니고 자본금 계정으로 이제 계상을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대표적인 국내 뭐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KB금융 대상으로서 보게 되면 2조 원 초반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전체 자본 계정에는 100조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 업종은 남의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돈을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자본금 10조인데 그죠? 미래에셋 10조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10조 넘어요. 네, 훨씬 넘습니다. 10한 계속 늘어나니까 막 12조, 12조 될 건데 은행이 KB가 2조밖에 안 된다. 네, 2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은행주는 남의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PBR이라고 해서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저평가냐를 논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PBR, 네. 자본 계정, 자산 계정의 내용인데요. 은행주는 PBR 기준으로 해서 이를 현격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글로벌리 판단을 해보게 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BOA가 1을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미쓰비시 금융그룹의 PBR 기준으로 해서 1이 조금 안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4대 뭐 공상은행을 비롯해서 은행주들의 PBR을 보게 되면 0.8 정도 됩니다. 대만은 특이하게 은행주가 이제 은행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PBR이 한 2, 3 정도 되는데, 대만을 제외하고 유럽이라든가 뭐 도이치방크 아니면 미국의 BOA라든가 일본의 미쓰비시 금융이라든가 전 세계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의 PBR은 이를 훨씬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기 때문에 내 계정의 자산으로는 대략 1대1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게 은행주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KB금융 비롯해서 4대 금융지주의 PBR 기준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판단해보게 되면 KB금융이 현재 1입니다. 1이 살짝 넘었어요. 1.0302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탄력이 좀 약화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금융이라든가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0.87, 88, 0.9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지 못했던 우리금융 같은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 폭이 컸던 거거든요. 1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후발주로의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접근도의 측면으로 고려하신다라면 좀 더
기다려보시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판단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증권주로 넘어가서 뭐 증권주는 PBR로 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증권회사는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자기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브로커리지 하우스,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몸집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그 박사님께서 미래에셋증권이 12조, 13조 뭐 계속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집을 최대한 키워놔야 이 자산, 이 자본 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개, 그러니까 PF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중개하는 형태의 자산에 돈을 거기에 투입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 형태로의 진행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개에 대한 이익치를 우리가 최대치로 계산을 할 때 바라보는 지표가 ROE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네. 자기 자본을 투여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자기 자본을 투여해서 이게 중개이건 어떠한 형태이건 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이 상한선, 그러니까 꼭 상한선이라보다 최대치의 수익률 측면에서의 그 ROE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통상 국내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이 그 증권회사의 ROE가 15% 정도 수준이 거의 맥시 라인이라고 요 정도 수준 벌면 벌 수 있는 한계치의 돈을 벌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ROE가 지금 보게 되면 한국금융지주가 뭐 한 16 정도 되고요. 미래에셋은 한 10, 한 2, 3 정도 아직 조금 더 갈 여지가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한 10, 한 3, 4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증권회사 흐름들이 대부분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수준까지 육박하는 형태로의 지금 현재 가격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은행주와 증권주는 현재 시점 가치평가 측면에서의 거의 9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입으로의 수익을 추가로 도모하고자 한다라면 조금은 기다려보고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험주는 또 약간 또 다른 성격입니다. 보험주는 고객으로부터 보험 예탁금을 받아서 이거를 잘 운용을 해서 그 손실률에 대한 지급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률이 뭐 3점 한 몇 프로라고 하는데요. 금리에 대한 연동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주를 투자하실 때는 그 국채 수익률을 잘 보시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는 보험주는 항상 하락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보험주는 항상 올라갑니다. 이런 맥락점에서 지금은 이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점 초반 3.234 하기 때문에 그 지급률하고 거의 대등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험주들은 최근에 특히 오늘 장 올라간 거는 이제 그 지주사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장 강했던 거고요. 최근까지 아주 강한 흐름이 아니었고 오히려 지난해 주가가 다른 종목보다도 강했던 것은 이 논리에 의해서 접근도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의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딱 잡아드린 게 뭐냐면 은행주, 증권주, 뭐 보험주까지 포함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은행주와 증권주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소형 증권사는 또 다른 관점이죠. 자사주 보유 한도가 높기 때문에 소각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이슈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소형 증권사는 또 다른 관점이겠지만 대형 금융지주사 그리고 대형 증권사의 주가 수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이 기준으로의 해석을 하는 형태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은행주가 뭐 PBR이 0.6, 0.4, 0.6, 0.3까지 간 경우도 있죠. 정말 네. 저평가라 그랬는데 그죠? 네. 그게 보면 이제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죠? PBR 한 배면. PBR이 낮은 업종이요. 네. 딱 1년 6개월 전으로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은행주 KB금융이 PBR 0.3이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PBR 1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백화점 관련주들이 PBR이 0.23 지금도 0.3 정도의 내외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관련주들은 한 3배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 PBR 기준으로 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간 그 PBR 기준으로 저평가된 업종이 철강주입니다. 현대해체로 오늘 강했죠. 현대해체의 PBR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0.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PBR을 보고 투자하는데 PBR이 낮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몇 년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잘 맞으면 이 가치 평가가 제대로 받는 과정에서 뭐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 주가 올라가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주에 대한 PBR은 이제 거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에서의 말씀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자산 가치 PBR을 보는 게 적합할 때가 있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이익을 그죠 PER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자산주라든지 금융주는 대표적으로 PBR로 봤는데 그거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상당 부분 이제 밸류업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런 기업들도 PER로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금융주나 증권주가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죠? 잘 벌고 있죠. 그런 시점에서 이제 PBR의 관점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PER을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이게 논점이 다른 건 아니고 비슷한 예, 내용인데 예. 아까 반도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 엔비디아, TSMC의 PER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8배고요. PER, 하이닉스가 37배고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38배고요. TSMC가 42배고요. 엔비디아가 45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R, 돈을 버는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PER로 산출해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PER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엔비디아가 지금 적정이라고 하는 그렇지만 비슷한 레벨의 선상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반도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왔고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글로벌리 동일시한 기준으로 잣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시 조금 돌아가면 금융주, 증권주는 지금으로서는 뭐 종합해 보면 레벨상 쉽게 손이 나갈 구간은 아니다. 손이 나갈 구간이 절대 아니고요. 이번 3차 상법 개정이지 네, 않습니까? 1차가 24년 1월에 있었거든요. 네. 이때 KB금융이 5만 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만 원, 8만 원까지. 2차가 25년도에 1차에서는 저평가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핵심 주제였고요. 2차에서는 그 이사 뭐 선임이라든가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이 2차 25년도에 있었고요. 이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들이 2차였고요. 이번 3차에서는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소각.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이 1차, 2차보다도 단기간 내에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강한 것 아닌가. 1, 2차에서도 움직이긴 했는데 이 강세 흐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통상 상법 개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냐. 일본에서 세 차례 거기는 회사법이죠. 네. 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 3차가 개정의 마무리 단계, 최종 단계 흐름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금융주에 대한 인식 자체도 이번 3차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네. 수준까지 올라오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주나 증권주에 대한 시각이 매우 긍정적이시라면 제가 뭐 종목을 여쭤보겠는데 네. 업황의 전체적인 지금의 접근 자체가 좀 조심해야 될 단계라고 하시니 네. 종목을 물어보려고 그러네. 메리츠 금융지주 물어보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메리츠는 사실은 한동안 헤맸다가 정말 다른 금융주 갈 때는 못 갔어요. 네. 메리츠 할 말이 많죠, 그죠? 얘가 주주환원에 어떻게 보면 선봉이죠. 선두주자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눌려 있었던 거는 이제 사실은 홈플러스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게 네.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또 갑자기 급등하대. 메리츠가 급등하고 있는 뭐 근본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주주 지분율이 높습니다. 한 50, 한 2, 3, 4%될 거거든요. 다른 증권회사의 금융지주 증권사에 비해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유통 물량이 적다? 이번에 그 배당과 관련해서 네. 이익 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그 새로운 내용을 몇 개 은행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이익 잉여금이 아니고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익 잉여금 내에서 배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5.4%. 그런데 이익 잉여금이 아니고 자본 계정에서 배당을 하는 형태로 우리 하나은행이 아마 요걸 네, 추진할 네. 겁니다. 비과세. 네,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요 부분이 이제 메리츠는 이전부터 이거를 한 4년째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하냐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특이하게 뭐 30%, 40%, 50% 메리츠는 50%가 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면서 주가 부양도 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장 최근 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주 가운데서는 메리츠 금융을 좋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금융주는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에서 종목이고요.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안 해보시는 업종이 금융주 아닐까라고 생각. 손이 잘 안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박스 내에서 금융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금융주는 사봐야 그거 움직이지도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 틀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혹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매칭시켜서 한번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어떤 금융주이실까요? 우리 학사. 아니요, 뭐 제가 뭐 금융주 갖고 있고 관심 있지는 않고요. 네네. 네. 오히려 저는 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차라리보다 그 증권주 가운데는 어느 증권사가 그러면 물론 지금 뭐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그게 좀 해소되거나 그죠? 네. 그랬을 경우 증권주 가운데 어딜 좋게 보시면? 소형사 제외하고요. 뭐 그 네. 자사 지분이 높은 부국증권이나 뭐 이런 증권사를 제외하고요. 이제 큰 회사 네. 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한국금융주주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금융주주가 증권주의 리딩 컴퍼니입니다. 선도주이거든요. 최근에는 미래에셋이 강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전 주가 수준에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증권주의 주가 한번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 초반부에 그러니까 25년 초에 아마 증권주가 상승 시작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원래 7만 원대에서 14만 원대까지 가장 가파르게 먼저 움직였어요. 최근에 미래에셋이 강하지만 그래서 한국금융지주가 리딩 컴퍼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 선호도에서도 증권주를 투자한다라면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서 픽해봐라라고 하면 저는 원픽으로 한국금융지주를 선택합니다. 네, 금융주 이야기 함께했어요. 김대중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